관장님께서 쓰신 또 다른 책에 보면 이제 그 고려인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고려인들이라고 하면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죠. 고려인들의 정체성 측면에서 어떤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고려인들은 사실은 이주 역사도 오래됐고 또 옛날에 러시아 연해주에서만 살았다면 정체성이 좀 단순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또 중앙아시아로 강주돼서 중앙아시아 주류 민족 소속에 살면서 또 소련이 해체돼 가지고 또 이제 나눠지고 이러면서 다양한 어떤 성격을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간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도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또 우리가 글로벌화 되면서 해외에도 많이 나가고 국제 감각을 많이 익혀서 지금은 이제 예전에 우리가 7, 80년대 심지어는 90년대까지 주창했던 민족, 그 단일 민족의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있죠. 예. 또 이제 민족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봐서는 이제 평가하기 나름인데 뭐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 고려인들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 정체성이. 예. 그래서 고려인들을 처음에 보면은 첫 번째는 그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네요. 사실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해외에 나가서 미국 국적이나 다른 나라 국적을 받게 되는 순간에 정체성이 확 바뀝니다. 예. 국적을 받는다는 것은 권리와 의무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법적으로 차별받았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은 국적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고려인들 초기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거주했으니까 예.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나라 국민으로서 정체성이 첫 번째 얼굴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유명한 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 전통 목각 인형 마트리오시카에 제가 비유하거든요. 예. 마트리오시카는 그 어떤 나무로 된 중층적으로 그 이 뚜껑을 열면 더 작은 이 얼굴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겉얼굴은 지금 국적을 부여받고 살고 있는 그 국민일 수밖에 없다. 예. 그런데 그 얼굴은 또 쉽게 바뀔 수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국민이지만은 다른 나라 또 국적을 얻게 되고 이러면은 그건 쉽게 지어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마치 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은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듯이 예. 아마 그런 경우도 최근에 획득한 정체성은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잊혀질 수 있겠다. 그 사실은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 또 지금 최근 30여 년간 그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정체성이 있고 그런데 이걸 좀 더 들여다보면은 더 깊은 정체성이 나타나는 게 이게 그 소련의 이 국민으로서 왜 그러냐면 첫째 소련이라면 이 러시아어를 썼어요. 그런데 지금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 우즈베거 이런 거 국어로 배우고 있고 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지금 쓰고 있고 버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인들은 러시아어를 버릴 수가 없죠. 그 아주 발달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소련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어에는 그 오래된 그 문화적인 어떤 사고방식이나 구조나 이런 게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예. 사고방식이 녹아들어가 있다는 게 우리 언어는 보면 이 형용사나 이런 게 발달해 있고 또 그쪽 러시아 언어에 보면은 또 다른 어떤 구조로 발달해 있는 게 많아요. 그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거. 그러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쓴다면 러시아식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소련인으로의 정체성.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인들이 연해주에서 항일운동에 굉장히 투신을 했는데 그때 고려인들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이 한반도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때 이 일본과 싸우는 이 러시아 정부 그때 그리고 레닌은 소수 민족들의 그 평등을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이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일조를 했다. 이러한 또 의식이 면면이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소련인으로서 이 정체성 이게 그 깊은 데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또 이 마지막 속에 들어가 보면 고려인들은 어쨌거나 고려인이에요. 태어날 때 외모로 고려인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고려인들은 태어나면 중앙아시아에서 늘 그 지적을 받고 살아요. 왜 그러냐면 외모로 구분되니까 너 어느 민족이냐? 고려인이다. 너 그러면 한국말 잘하냐? 못한다. 왜 못하냐? 여기 수시로 받는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국가의 역사도. 그러면
이게 싫든 좋든 그 정체성을 내면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이 고려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도 하지만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정체성을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렇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우리는 고려인이다. 그러면 이 우리 한반도에서 펼쳐진 역사, 선조들의 역사, 문화, 언어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 또 한류가 세계적으로 한 10여 년, 20여 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널리 퍼졌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 고려인들은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에트 시대 때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 고려인들보다 지금 고려인들이 우리 역사적 조국에 대한 정체성은 훨씬 더 유대감도 우리 영화를 보면서 우리 드라마 보면서 또 우리 음악 그야말로 제가 거기서 90년대 살았을 때는 이 영화관에서 영화를 우리가 하면은 그 소련 지역에 바로 개봉이 돼서 누구나 알고 드라마도 수많은 이 재방송을 할 정도로 그 나라 국민들도 열광을 했을 정도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으로 뭐 무역 10위권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이 역사적인 조국인으로서 이 정체성이 더 강화됐었죠. 뭐 세 가지 얼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이제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좀 더 하나하나 들어보면 먼저 이제 거주 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례를 통해서 뭐 카자흐스탄에 거주를 하셨으니까 카자흐스탄 국민으로서의 고려인의 어떤 고뇌 그 모습 뭐 변방인으로서의 고뇌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습니까? 제가 90년대에 그 카자흐스탄 가서 살 때 예. 그때는 저는 한국인으로서 저도 고려인들은 어떻게나 우리 민족이라는 이런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고려인들도 한국인들과 접촉을 할 때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으로 접촉을 하니까 자기들의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 러시아인, 소비에트인으로서 또 카자흐인으로서 얼만큼 나는 정체성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걸 안 보여주죠. 예. 고려인으로서 얼굴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동질감에 그리고 반세기가 넘어서 만난 그 기쁨에 그렇게 그야말로 확고한 이 민족으로서의 고려인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98년에 파리에서 월드컵이 열렸죠. 예, 프랑스 월드컵이 예, 있었죠. 프랑스 월드컵, 파리 월드컵이 열렸는데 97년에 그 예선대회가 이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때 차범근 대표가 감독이었는데 그때 열렸어요. 예선전이. 예, 예선전 열렸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한국 대사관에서 그랬어요. 카자흐스탄 코리안 협회에 이 대회가 경기가 열리니까 이 카자흐스탄이 고려인들이 단체로 우리 한국 교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했더니 그 당시에 이 카자흐스탄이 고려인이 대표들이 예. 정색을 하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대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 카자흐스탄 경제가 많이 어려웠을 때라 우리나라에서 많은 걸 지원을 해주고 서로 의존하는 관계였거든요. 예. 그때 대표들이 그 이야기 한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 우리는 카자흐스탄 국민이라고 당연히 우리는 카자흐스탄을 응원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때 그 경기에 직접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때 수가 얼마 안 되지만은 대한민국을 응원하러 갔는데 그때 카자흐인을 비롯한 다른 그 나라 국민들은 또 따로 있고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막대풍선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외에는 없었어요.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그쪽으로도 흘러들어간 것 같은데 고려인 청년들이 막대풍선 그리고 깽가리, 징, 세숫대야 다 가지고 나와서 예. 우리가 대한민국 하게 되면 바로 더 큰 소리로 카자흐스탄 응원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죠. 고려인들은 거기에 살면서 다른 정체성을 가져왔고 우리가 이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고려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생존을 위한 방법이기도 했죠. 왜 그러냐면 카자흐스탄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고려인들이 만약에 법적으로 큰 문제가 생겼고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법적으로 구제해 줄 근거가 없어요. 카자흐 정부에서만이 그게 법적으로 이걸 구제를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보면서 이럴 수밖에 없었겠다.
그리고 그때 한국 교민들도 이제 이걸 좀 깨닫게 됐죠. 예. 그런 사례를 통해서 예.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고뇌, 생존 본능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랬을 거예요. 그분들도 심정적으로 우리 한국 대표나 우리 교민들한테는 굉장히 미안했을 거예요. 미안했겠지만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당연히 서로 이제 우리 이해를 하지요. 예.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의원님 뭐 아까 마트리오스카 그 목각 인형을 비유를 들어서 뭐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의 이제 그 외면적인 인형 속을 또 들여다보면 또 다른 모습인 소련인으로서 여전히 그런 어떤 그 정체성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언어 문제도 말씀하셨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왜 이제 그 여전히 고려인들이 그 소련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일단은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카자흐스탄에 92년에 건너갔을 때 그때 우리말을 능숙하게 하시는 1세대 어르신들, 예. 1세대 어르신들도 특히 이제 그 신문사에서 일하는 지식인들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벽이 안 느껴져요. 여기 사실은 우리나라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한 것하고도 크게 이렇게 차이가 난다 느끼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모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이 언어 공동체 또는 언어 멤버십 공동체라고 부르죠. 이 하나의 언어 멤버십 공동체가 어떻게 사회를 형성하냐면 하나의 그 규칙, 관례, 규범을 이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예. 우리가 그러거든요. 저놈 놀부심보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번역만 해가지고 전혀 이 문화적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놀부심보 이것이 뭔 말이지 이해 자체가 안 돼요. 물론 번역만 해서 그 언어를 안다고 해서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러시아식 표현이나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게 다 이렇게 녹아들어 있거든요. 이걸 그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규범, 관례, 규칙 이런 게 보이지 않게 배경을 형성해서 우리는 그 바탕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단어, 예를 들어서 이 안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이것은 안경이라고 알아들을 거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이야기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 러시아어를 한다는 것은 러시아 언어의 사고방식 속에서 완전히 지금 그렇게 그 문화권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세대 어르신들은 우리말을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940년대생들,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이 가장 사회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예. 그때 그분들이 고려인사에서 성공하신 분들, 음악가, 작가, 그리고 뭐 소설가, 그럼 아나톨리기 뭐 이런 분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벽에 막혀요. 그리고 이걸 번역해갖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문화적인 이 바탕이 없으니까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 봐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진짜 그 문화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인들은 그야말로 이 소비에트 국민이었다. 이것처럼 철저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단순한 언어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소련을 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큰 역할을 했다. 또 이런 어떤 의식들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연해주에서 예. 초기에 특히 일본 무장 간섭군 이제 거기는 그러거든요. 이 소련에서는 무장 간섭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소련이 이제 그 혁명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군대를 보내서 이걸 반대하고 이 반대하는 백파 정부를 지원해서 전복하려고 했던 것. 그런데 고려인들이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그 4, 5년 사이에 2,000명의 이렇게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일본군을 몰아내고 이렇게 그 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통합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는 데서 가장 큰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성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노동영웅들이 그래요. 2747명 중에 206명이 나왔잖아요. 이분들은 소련 체제하에서 내가 이만큼 사회에 공헌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나야 우리 말로 이 소련 사회의 건설의 주역이었다. 이런 게 면면이 그 이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련인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 이제 모습이 바로 그 역사적 조국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뭐 이런 부분들도 가장 내면화되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코리아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다고 말해야 될지, 이분들도 참 우리 역사적 조국, 우리 한반도와 연결돼서 굉장히 사실은 일체감을 느끼고 있지만은 사실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고뇌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때도 그런 일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1993년일 겁니다. 사실은 북한에서 가장 먼저 홍범도 장군 고향은 평양이니 우리가 유해봉환 하겠소. 그때 우리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섰죠. 홍범도 장군 우리의 영웅이니까 우리가 모셔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근거로 제시한 게 1962년에 독립훈장을 추서를 하셨죠. 그래서 이만큼 우리는 했다는 거 보이면서, 그래도 당시에 고려인들은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들의 영웅이고 또 남북 간의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민 속에서도 결국은 남한으로 북한으로도 보낼 수 없고 우리가 모시겠다.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갈등이 크죠. 그래서 이 고려인들은 이 남북만 이렇게 하나 됐고 동일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이런 속에서 고뇌를 굉장히 많이 겪죠. 그나마 이제 그 속에서도 우리의 그 한류 열풍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이런 쪽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많은 걸 그래도 일체감을 느끼고 있긴 하죠. 그래도 이 고려인들이 통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이 고뇌가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이 고려인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대응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책에서도 쓰셨던데 이중 소외자의 어떤 모습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고려인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스스로를 이중 소외자로 표현을 해요, 작가들이. 소비에트 시대 때 살았지만은,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배우지 못했어요. 소비에트 역사, 러시아 문화, 예. 러시아 문학 이것만 배웠어요. 그런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완전히 러시아인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 러시아에서 취급해주지도 않고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다르고, 그렇죠. 또 그 과정에서 강제 이주된 민족들은 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아픔이 있죠. 예. 표현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출생 신분에 대한 불안이 있죠. 우리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이 민족이라는 이게 끊임없이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독일인들은 많이 받아줘서 돌아갔죠. 이스라엘 돌아갔죠. 우리는 뭐 조국이 있다고 하지만 받아주지도 않았고, 또 뭐 남한 북한 또 따로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어디 가나 이렇게 소속되지 못한, 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인도 아니고 카자흐인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한국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는 누구일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코리안들이 이제 이 고민 속에서 우스갯소리로 그 이야기도 하죠. 위구르인들은 자기들 조국이 없다고 한탄하지만 우리는 조국이 2개나 있다.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이 고려인들을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나 연구가들이 이 고려인들의 어떤 영광스러운 진취적인 성공, 이 사례만 많이 다뤘어요. 뭐 노동 영웅, 또 뭐 교육열, 뭐 이런 것만 다뤘는데, 그쪽에 보면은 드물기는 하지만 이 다른 민족들 작가들 중에는 고려인들의 내면화된 슬픔을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제시다 체르노바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이주자들이라는 시에서 고려인을 이중 소유자로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러시아인이라고 말하니까 러시아인이 너는 아시아인이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는 받아주지 않고, 우리는 여기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그런 표현이 있어요. 슬픈 표현이.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고려인은 어디에도 완전히 소속될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떠돌이 같은 이런 슬픔이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이게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19세기 말 알렉산드르 블록이라는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이 쓴 시의 문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나의 러시아, 나의 아내여, 이런 표현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부를 때는 나의 어머니여, 모국,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 할 때는 아버지 조국, 예.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는 나의 아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참
그 비유를 적절하게 이 고려인에 관련돼서도 해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 왜 모국 어머니가 아니라 아내일까? 물론 이제 이건 그 시인이 남자니까 아내라고 표현했겠죠. 뭐 시인이 여자였다면 나의 남편이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표현을 비유를 해보자면 어머니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한 번뿐이에요, 유일하게. 뭐 내가 싫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니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 지금은 이제 다문화인이 많이 늘었습니다만은 그 아닌 경우로 가정한다면 우리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이 민족적인 이런 정체성 갖고 고민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게 영원한 우리의 조국이죠. 우리 어머니와 똑같죠. 그런데 고려인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러시아 가면서 아내는 사실 하나의 아내를 데리고 100년 해로하면 좋지만은 이게 극단적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고려인들은 강제적으로 우리 한반도를 떠나고 또 러시아도 아니고 중앙아시아 하면서 그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아내가 같았겠다. 그리고 또 아내는 뭐냐면 어머니는 우리가 게으름을 피울 수 있고 투정을 부릴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좀 흐트러져도 어머니가 봐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국 안에서는 우리가 화나면 뭐 우리나라를 뭐 욕할 수도 있고 좀 이런 것도 있는데 고려인들은 그 나라들에 살면서 늘 긴장하면서 살았어요.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화목하게 살려면 늘 긴장하고 잘 보여야 되고 잘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화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고려인들은 끊임없이 이 옛날에 연해주에서 살 때 러시아에서도 잘 보이려고 노력했고 중앙아시아 그런 의미에서 참 고려인들은 그렇게 살았겠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삶을 살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